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고 모두 도전하는 정신을 이어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이 분위기를 모아서 바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영씨, 1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는 매일 밤 씨름하던 스투핏 자소서는 이제 그만! 소설가에서 그레이트 취준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윤호상 선생님의 자소서입니다. 네, 사전에 취준생들이 기업에 지원했던 자소서를 모집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딱 3개의 자소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사연은 취업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업에 지원했던 자소서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 보는 자소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네, 친구의 진짜 고민이 많이 들어있는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고민은 많이 했지만 자기의 고민을 여기다가 다 담지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를 친구가 지원 동기라고 하는데, 이 지원 동기는 굉장히 자기소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엄밀히 말해서 다른 항목을 안 보면 지원 동기는 반드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지원 동기를 친구가 써놨는데 보면 너무 솔직하게 썼어요. 한번 잠깐만 읽어보면, 예전부터 취업에 대한 관련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 특성상 주변에 취업한 선배들이 많이 없어서 취업 관련 조언을 듣거나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이 기간에 가고 싶다는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원 동기는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진솔하고 솔직하지만 이걸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기업에서는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의 논리가 아니고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 그래서 이걸 좀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굳이 스투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자기소개서인데, 일단은 지원 동기는 좀 정리를 하면 먼저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는 논리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적성과 저희 비전과 일치합니다. 모르시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견기업들은 엄밀해서 개인적인 친분을 굉장히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친분을 너무 내세우면 나보다는 그 친분이나 호감을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또 피하시고요. 마지막은 진짜 조금 손이 우리가 쓰면서도 오글오글한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이런 걸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 친구가 이미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다고 지원 동기에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A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제 것이 되었고요. 꼭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도 이런 뭐랄까 전공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론적 기초도 가졌고, 그래서 지원 동기는 내가 준비했던 장점, 준비하는 상황, 그 다음에 공부했던 걸, 이런 걸 좀 요약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기업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직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금 기술해 주면 좋은데, 이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에 이제 좀 살펴본다면, 이제 성장 과정에도 너무 솔직하게 써놓으셨어요. 성장 과정에 첫 출발이 어떻게 하냐면, 제 생각에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동생이 있는 평범한 분위기에서 집에서 자랐고요. 뭐 아주 평범하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써놨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좀 겸손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친구에 비해서 나는 평범합니다 라면 와닿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원래 본인의 모습을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110 정도로 약간은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좀 자신감이 없는 서류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성장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장단점을 세 번째 썼는데, 여기도 보면 첫 출발이 다양한 장점과 또 다양한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쓰셔야 되고, 장점은 반드시 그걸 증명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저 과대표에서 진짜 체육대회 때 이런 상황에서 극복해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점에도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이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이미 자기소개서 상에서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험도 있는데, 이 친구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아쉬운 게, 이제 취업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증거로 재판을 하듯이 취업에서도 기업들은 여러분의 장점을 경험으로 판단한다. 경험이라니까 좀 애매하죠.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친구가 실제 장점이 있는지를 증명하려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 중심, 경험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이 친구는 너무 자기 생각만, 막연한 생각만, 저는 잘합니다라고 하니까 기업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본인의 경험 중심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밤에 진짜 쓴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신의 경험 중심으로 그리고 조금만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에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 기업은 안 뽑지 못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아쉬움이 많은 자기소개였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는 자소서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몇 가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실제 보면 친구들이 뭐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뭐뭐 했습니다라고 쓰는 게 가장 강하겠죠. 그리고 이제 표현 자체도 약간의 친구들이 흔히 많이 쓰는 꼼꼼합니다. 굉장히 좋은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 꼼꼼하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약간은 바꾸자고. 세밀합니다. 분석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어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수동태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수동태로 쓰면 안 돼요. 그냥 너무 솔직하게 쓰다 보면 너무 누가 시켰어.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수동태로 쓰는데 그런 거 빼도 돼요. 가게 아르바이트 할 때. 제가 찾아서 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쓰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능동태 정정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이제 금융권 취직을 희망하는 취준생의 자소서입니다. 아주 장문의 자소서인데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한 학생의 자소서고 성적도 아주 좋은 학생인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이번 사연의 자소서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두 번째 자소서는 첫 번째 친구보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썼어요. 왜냐하면 은행의 자기소개서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조금 장문의 글들이 많다 보니까 쓰기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첫 번째 친구에서는 자기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됐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 동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지원 동기상에서는 첫 번째 친구와 다르게 뭐냐면 본인의 얘기를 많이 썼다는 거. 잠깐만 읽어드리면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와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국밥을 파시면서 자녀 넷을 공부하시는 할머니, 무대 설치를 일하는 최고의 공연 기획자를 꿈꾸는 학생, 중식집 조방 보조로 일하면서 자신의 가게 가를 갔다는 청년, 이런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고 지원 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조금만 이 부분은 괜찮은데 조금만 추가를 한다면 단순히 경험했다? 만났다? 이게 장점이 될까요? 이게 장점이 되기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면 이 다양한 경험을 만났다가 중요한 거고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장점을 했다. 이걸 좀 자신감 있게 써주는 게 약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3% 부족합니다. 3%, 2%가 아니고 3%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입행부 포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진짜 그레이트를 주고 싶어요. 그레이트를 주고 싶은데 엄밀히 와서 이제 대부분이 입행 후 포부, 입사 후에 뭘 할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약간 강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명확하게 3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줬어요. 첫 번째는 고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행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흔히 말해서 다른 친구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자기의 과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고객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행을 되겠다고 이렇게 약간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 장점을 언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잘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둘째, 셋째로 나누는 게 이게 조금의 뭐랄까 좀 진보한 표현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인사팀이랑 면접하는 데는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접 때라든지 자기소개서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 친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나눠놨어요. 그래서 입행후 부분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잘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수학 내용을 별도로 한번 써놨는데 이건 다른 항목입니다. 이제 이 은행 자체는 지원 동기도 쓰고 입행후 쓰고 그 다음에 각자의 내용을 단계별로 나눠서 쓰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내용에 보면 실제 이제 영어와 수업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다라는 제목입니다. 요 제목 어떨까요? 요 제목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소제목이라는 부분이 어느 순간 자기소개서 쓰라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소제목을 어느 순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제목을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이놈의 소제목은 우리가 쓰면 소제목을 어떻게 만들까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 때 배웠죠. 주제어나 대표어를 쓰세요. 그래서 주제어라 대표어를 써놓으면 인사 담당자는 안 읽는다는 거. 저도 심사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과 대표를 통한 남다른 리더십 이렇게 제목이 돼 있다면 내용 안 읽습니다. 왜? 다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내용이라서. 아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질 않는 거. 그래서 소제목은 조금 더 뭐랄까 창의적이고 이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카피성 소제목이 좋다는 거.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조인성, 송혜교 사귄다가 가장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낚시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래 좋냐면 일단은 인사 담당자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네이버처럼 낚시글, 네이버라고 하면 안 되겠죠. 포털처럼 낚시글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 보면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보면 이 제목을 보면 내용이 궁금할 정도의 소제목. 왜? 인사 담당자는 하루에 수만은 아니고 수백 장, 수천 장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눈은 가 있지만 제대로 안 읽는다는 거. 근데 제목이 특이한 경우 어떤 친구는 칼에 찔려 보셨나요? 이렇게 적어놓고 어떤 친구는 50명 남자를 이끈 여성 리더. 공대에서 과대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궁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그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이런 소제목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제목부터 정하면 안 되겠죠? 소제목 정해놓으면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부터 충실히 적고 특이한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소제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은 아쉬움이 약간 소제목이 있고요. 근데 이제 내용상에 보면 실제 보면 원어 강의를 수강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원어 강의인데 그걸 통해서 정치, 사회, 경제, 전공 실무에 대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와 여러 가지 실무를 동시에 배웠다. 이 굉장히 좋은 논리로 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영어와 그 다음에 이런 실무들을 동시에 배웠기 때문에 저는 영어도 잘하고 실무를 잘합니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던졌는데 이 친구는 구체적으로 그걸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썼어요. 그 노력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자 수업 내용을 녹음한 뒤 수업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공부했다. 그래서 기업이 보려는 게 요 노력과 행동입니다. 실제 보면 요즘에 어려운 말로 역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경험 속에서 과거 경험 속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미래에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고 역량이라는 거. 그래서 자소서에도 노력과 행동을 보려고 하고 면접에서도 노력과 행동을 보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막연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구체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나중에 이게 공부였지만 나중에 업무상으로 되면 업무에 부족한 것도 본인이 별도 녹음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다시 보완한다는 논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다만 조금만 추가하자면 노력과 행동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 개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하나로 끝난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도 있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3번 항목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드는 거.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거든요. 이게 엄밀해서 요즘에 모든 기업이 하는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걸 창의적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기존과 약간 다르게 한 거. 남들과 다른 생각하는 게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좋은 걸 썼습니다. 근데 첫 출발이 조금 애매한 게 취업 스터디에서 노년층을 위한 은행 영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굳이 취업 스터디를 언급할 필요는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괜히 언급하는 것보다 그거 없이 그냥 노년층을 위한 은행의 영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더 멋지지 않을까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솔직하게 쓰지 말자는 거. 근데 뒷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어요. 그 노년층 마케팅만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은행의 PP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그걸 또 확인했답니다. 면담도 하고 그 실제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비스 개선의 영업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여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됐는데 이게 진짜 은행에서 연관돼서 실제 지점에 노인층의 창구를 개설하고 각 데스크마다 돋보기를 배치하고 노년층을 하는 휴게실을 선택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이게 진짜 엄밀해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고요. 은행이 원래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은행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전문 지식이나 전문 상품이 아니고 영업이거든요. 근데 영업 부분에서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오해를 하는 게 영업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업의 가장 기본은 STP라고 합니다. 전체 고객을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고객을 나눠서
그 고객의 타겟 고객을 정해서 그 고객을 위한 서비스 영업을 하는 게 가장 최고거든요. 그 부분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이런 편의시설을 통해서 노인층을 유입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항목만 보더라도 다른 층과 좀 다르다는 거. 왜? 다른 층은 열심히 영업만 했고 전체 다 했다는 건데 이걸 나눠서 고객의 그 노인층의 눈높이에 맞췄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단 첫 번째 취업 스터디만 빼면 됩니다. 근데 취업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같이 친구들이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활동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항상 주의할 거는 내가 어떻게 제안하고 친구들하고 동시에 한 건 써야죠. 우리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저는 이런 역할을 했고 저희가 이런 주도를 했다. 이런 부분이 약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이 굉장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친구들한테. 본인이 생각하는 땡땡은행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각각의 하나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내 경험이고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역동, 최고, 상생이라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제 자기만의 이거는 뭐냐면 정답이 아니라 자기만의 근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근거는 정말 잘 썼습니다. 이제 세 개로 과거는 역동이고 현재는 최고고 그 다음에 미래는 상생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라는 단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라는 단어는 어디든 아무나 최고 최선은 의미라서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연관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몇 년 이상 수상, 퍼스트 브랜드상의 몇 년 이상 수상, 이렇게 상은 좋은데 솔직히 외부의 수상을 받는 게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객관적인 그 명성이 되는데 솔직히 이제 저는 기업의 내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상은 정말 잘해서 받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차라리 최고라고 했으면 너무 거창하게 수상 내용보다는 뭐 고객의 감동을 줬던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그거는 열심히 구글링 하시면 돼요. 열심히 찾으시면 작은 에피소드가 오히려 더 감동을 줄 수 있다. 왜? 이런 존경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친구가 다 쓰는 내용입니다. 다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작은 순간에 작은 고객에 감동을 줬던 그런 사례를 보고 나는 최고라고 느꼈다. 그게 더 진솔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확실히 좀 더 찾아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상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 사회적 역할, CSR이 우리는 굉장히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지만 기업도 그거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생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 미래는 가장 좋은 거는 그 은행만의 차별적인 포인트를 좀 뽑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전략적인 부분을 좀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구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업금융에서 이런 부분, 이런 상품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부분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친구는 우리 은행 행원으로서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만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는 전반적으로 은행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본인 스스로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요즘에 기업들, 은행들은 예전에 어떤 우리 은행, 우리 기업을 잘하는 친구, 우리 은행을 관심 있는 친구를 원했지만 요즘엔 그게 아니고 우리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에 대해서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친구를 원해요. 근데 그놈의 대안은 정답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만의 논리를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변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은 논리를 제시하는 게 좋은데 그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완전 엑셀런트, 진짜 바로 뽑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자기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취준생은 미디어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인데요. 전공과 관련 있는 기업에 지원한 사례입니다. 네, 이 친구는 진짜 다양하게 학부사에서 준비도 많이 했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쓰기가 이제 여러분 안 보이니까 제가 먼저 전체적인 읽은 흐름은 글쓰기랑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본인이. 근데 자기소개서는 글쓰기 능력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인데 일단은 이 친구는 이제 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라고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실제 지원 동기를 솔직하게 쓰는 건 좋습니다. 이 친구는 땡땡대학교 학부사 활동을 하면서 제게 작가의 꿈을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라든지 어떤 회사에 대한 계기가 거창할 게 아니고 자기의 진짜 솔직한 감정이라면 솔직하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솔하기 때문에 그냥 써도 관계 없는데, 근데 거기 학보사 얘기를 너무 장하게 많이 써놨습니다. 학보사에 들어오면 글 하나는 원 없이 쓸 수 있다. 학보사를 하고 있던 2살 터울의 선배의 말을 듣고 저는 학보사로 이끌었습니다. 선배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막연히 글쓰기를 좋아했던 제게 글쓰기는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또 글쓰기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판이 생긴다는 생각만으로 설레기 때문에 이 학보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썼는데 굳이 학보사 들어가는 이 생생한 장면, 생생한 감정을 굳이 이렇게 길게 써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는 긴 문장이 아닙니다. 짧은 문장에 자기의 핵심을 적여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학폭사 들어가는 계기를 궁금해할까요? 정말 궁금하면 거기서 했던 경험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걸 활동하고 거기서 어떤 장점을 하는 걸 궁금해하는데, 이 친구는 거기 보면 지원 동기의 반을 학보사에 들어가는 계기를 썼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대화체로 또 써놨어요. 선배의 말을 큰 따옴표로 대화체로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화체를 많이 씁니다. 자기소개에서. 근데 대화체는 가급적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시나리오고 대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화체는 안 궁금하기 때문에 그걸 쓰다 보면 장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짧은 문장에 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굳이 대화체를 써가지고 그렇게 글자 수를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핵심적으로 줄여가, 실제 학보사, 좋아. 첫 번째는 학보사를 들어가면 작가의 꿈을 꾸었다. 좋은데, 그다음부터는 학보사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 행동, 그 다음에 준비들, 거기에서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걸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긴 있습니다. 있긴데 너무 이제 글을 진짜 문학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전까지 학보사 활동에서 불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에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순진한 기쁨이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국문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냥 쉽게 쓰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인사 담당자가 몇 번 읽어보면서 행간을 잃느냐? 안 읽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는 어떤 거냐? 여러분이 말로 하면 돼요. 말로 해가지고 말을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여러분이 글로 쓰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 모르겠다는 거.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좋아요. 뭐라면 글쓰기도 했고 블로그도 운영했어요. 블로그도 운영해가지고 블로그에 대해서 이목도 굉장히 뜨거웠고, 진짜 모기업 인사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해서 그걸 페이스북으로 올렸는데 그게 팔로우가 수만 명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 수가 수만 명이었답니다. 이거 실제 실하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근데 실하면 대단한 거라면 이 얘기에 집중했어야 됩니다. 나머지 버리고. 그럼 제목은 소통 미디어의 중심에 나를 세우다가 아니고 차라리 페이스북 팔로우 5만 명, 그 다음에 블로그 방문자 2만 명, 이렇게 적어놓은 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뭐지? 이래 돼버렸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메인 테마가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은 숫자를 방문시키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했는지, 그걸 적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앞쪽에는 학보사 들어가는 이야기 하시고 마지막에는 잃어버리니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조금 강의할 수 있는 것들은 앞쪽으로 배치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팁이 하나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숫자를 쓸 수 있으면 숫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잘 쓰는 게, 숫자가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줘요. 정확한 수치를 기입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아요. 근데 숫자를 적어라니까 친구들이 가끔씩 2016년도에 3학년 때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목표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보다는 230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백화점 아르바이트 6개월 한 걸 어떻게 적었냐면요. 4,320만 원 매출 올린 아르바이트.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숫자가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게 조금 부정적이지만 숫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보이스피싱에 숫자가 쓰입니다. 계속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이 설득을 나갑니다. 그래서 숫자를 쓸 수 있는 건 숫자를 쓰는 거 좋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단단히까지 안 썼으면 좋겠다. 4,321만 원 매출 올린 아르바이트, 236명을 모집한, 잃어버리면 거짓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단위 정도로 어바웃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이 학보사 얘기 때문에 좀 애매했어요. 그냥 페이스북 팔로우나 블로그 방문자만 집중을 했으면 정말 강하게
우리가 뽑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부분을 적어놓고 둘째 부분은 그래도 첫 부분보다 나아요. 본인이 경험했던 걸 많이 적어놨습니다. 보면 실제 보면 최적의 디지털 광고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 얘기를 잠깐 해줬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본인이 진짜 했던 게 있습니다. 전공가 땡땡땡 학을 전공하면서 기본적인 산업 운영 체계를 학습했고, 그다음 학보사 블로거에 대한 글쓰기 역량이라든지 트렌드 리더 역량을 길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광고 솔루션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뭐 도약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 보면 두 번째 나왔던 건 공부했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 어떤 준비했다. 이런 부분들이 엄밀히 와서 앞쪽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부터 앞쪽에 이걸 다 내가 이만큼은 많은 장점 준비사항이 있다고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팔로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 후 3가지 약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뭘 하겠는지 그냥 본인의 업무를 그냥 정리해 놓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좋습니다. 한다고 하면 두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입사 후에 어떻게 할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데 실제 뭐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입사 후에 최고의 영업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는 입사 후에 제가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가가지고 고객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라든지. 구체적으로 다른 영업사원들과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이런 놈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걱정하는 게 정답이 아니면 어떡할까? 그거는 현직자도 정답을 못 적습니다. 그냥 여러분 뜻대로 적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틀려도 돼요. 왜? 인사 담당의 면접관은 이 친구는 이 부분은 좀 잘못 알고 있지만 들어와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네? 알고 있네? 요 논리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본인들의 얘기를 이제 뭐 구성은 좋아요. 앞쪽에 지원 동기를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본인들의 이제 뭐냐면 본인이 강조할 경험 베이스로 하나의 항목씩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양식이지만 성장과정, 성격 속에 이런 구성보다는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돼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좀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고 친구 같은 부모님 밑에서 5살 터울의 동생을 가지고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가정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좋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결정과 책임을 스스로 하도록 지도받아 책임감이 강하고 주어진 효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엄밀해서 이제 동생은 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덜한데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자기가 자립심이 강하다든지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보면 성장 과정이 솔직하게 적는 건 좋은데 성장 과정이 의도하는 건 있어야죠. 뭘 목표로 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했을 거죠.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보면 여러분 못 보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나열해놨습니다. A 활동에서 이렇고요, B 활동이 이렇고요, C 활동이 이렇고요, D 활동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하나도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감이 나열하시고 나열 안 하면 다 쓰기 버리기가 아깝다. 그럼 이렇게 쓰십시오. A, B, C, D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런 장점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B 활동할 때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앞에 다양한 활동도 살고 뒤에 부분도 삽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으로 좀 하면 좋은데 그냥 쭉 나열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강점이 뭔지가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미디어에서 진짜 학보사에서 글쓰기도 굉장히 잘했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데 다 읽어보면 글쓰기 능력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너무 주저리 추상적으로 많이 써놨다는 거. 그래서 핵심은 아까 했듯이 페이스북 수만 명 팔로우, 블로그 몇만 명 방문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쓴다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모든 걸 다 쓰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버려야죠. 내가 강조할 수 있는 만 강조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한 가지 항목에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몇 가지 정도 쓰는 게 좋나요? 그 부분은 좀 이제 애매한 선택과 집중했는데 일단은 이런 경우 있죠. 장점 하나에 내 특이한 장점 하나 있으면 하나 써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강합니다. 하는데 저는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그러면 딴 거 쓸 필요 없겠죠.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그럼 가끔씩 어떻게 하냐 같이 붙여 쓰면 됩니다. 초등학교 반장했고 중학교 실장했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붙여도 되는데 단 여러 개를 붙이더라도 그걸 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 초등학교 때 반장이랑 중학교 실장 그다음에 대학교 과대표 하고 난 다음에 특히 과대표 할 때는 이런 일이 체육대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3개의 자소서와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공감이 가는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영덕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이걸 듣다 보니까 아마 자소서에서 꼭 피해야 할 스투피 포인트가 몇 가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기소개서는 엄밀히 와서 이제 글쓰기가 아닌데 우리 친구들 자꾸 글쓰기를 인식하거든요. 제발 글쓰기에서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가장 어려워하는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글쓰기부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궤변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쓰지 마시고 경험부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만 많이 정리되면 자기소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하냐? 질문 보고 답을 찾고 어떤 직무에 대해서 강점을 도출해놓고 키워드를 도출해놓고 거기다 경험을 쳤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지를 사놓고 내 경험부터 동그라미 쳐서 계속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지 하나에다가 동그라미 많이 쳐놓고 동그라미 속에는 내가 했던 경험이 있겠죠. 롯데리아 알바, A조별과제, B봉사활동, 과대표 이런 거 남자친구들 군대도 한번 적어보고요. 그렇게 적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밖에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적는 겁니다. 이걸 취업할 때까지 천천히 하면 이게 전지 3-4장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소서는 거기 갖다 쓰면 됩니다. 근데 자소서한테냐? 면접도 거기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4-5개 경험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거. 똑같은 얘기 쓴다는 거. 그죠? 조별과제 하면 항상 조장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팀워크를 제어하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부 윤호상 선생님의 자소서였습니다. 자, 가영씨 그러면 2부 들어가 볼 건데 2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어떤 코너죠? 네, 바로 여러분의 면접 시 애매함을 딱 정해주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면접 애정시. 자, 면접 애정시에서는 저랑 가영씨가 면접자와 면접관이 되어서 주어진 사연을 역할극으로 소개할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 알아볼까요? 면접 애정시 상황 1.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영덕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발언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이 한 몸 바쳐서 이은기업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면접을 마치고 나온 저. 그런데 면접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아까 아쉽게 답변하지 못한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면접 시 마지막 질문은 저에 대한 강한 어필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보충 답변이 먼저일까요? 일단 영덕 씨처럼 하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 두 번째 안 되는 거는 네. 면접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 번 얘기하고 나가는데 이제 면접관은 2-3일씩 계속 면접을 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뽑아만 주시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마지막 할 말 자체가. 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 할 말을 또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해볼 사람만 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좀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면접을 준비하면 자기소개는 준비를 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소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할 말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좀 숙지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연덕 씨 아쉬움이 남았잖아. 네.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면접관이 꼭 그건 안 물어요. 내가 준비한 걸 안 물어. 그럼 어떻게 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조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못했잖아.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방법은 이것도 있습니다. 다 했어요. 면접관이 진짜 저랑 설전도 벌이고 여러 가지 얘기 다 하고 원한 말 다 했어. 그러면 정리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실제 인사 파트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좀 다르지만 이제 이거는 마지막 할 말인데 그다음에 면접관이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면접 다 끝났으니까요. 면접관한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절대 궁금한 건 질문 안 하시는 겁니다. 얼마 줍니까? 사택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여름휴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제일 당황스러운 질문은 뭐냐면 친구들이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탈락한다면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면접관이 더 당황합니다. 왜? 면접관이 한 사람이 당락을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애정시 상황 2.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네, 저는 동아리에서 비슷한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처리가 됩니다. 그럼 가영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정직함이 가장 좋은 위기 대응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빠르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상급자에게 대처 방법을 여쭤본 뒤 따르겠습니다. 옆에 면접자는 당황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대답하는데 저는 너무 긴장해서 비교됐어요. 면접에서는 능력 있어 보이는 수려한 말솜씨가 득인가요? 아니면 진정성 있는 긴장됨이 득인가요? 면접은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항상 그거는 있습니다. 내 옆에 친구는 나보다 말을 잘합니다. 항상 언제나. 근데 면접은 말하기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스피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친구들은 자꾸 스피치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외부의 취업 사교육에서 스피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스피치는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 보면 진솔하게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얘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긴장해가지고 많이 떤다. 그 친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긴장해서 면접장 가면 떱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100명 중에 99명이 떱니다. 면접은 떠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 떠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떨면서 내가 떨고 있구나를 한 번 더 느끼면서 2차로 뜹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떠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시는 분들 그렇게 떤다는 건 면접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떨 필요는 없다는 거. 떨고 있다고 내가 너무 긴장할 필요 없고, 넌 원래 떠는 거야. 모든 사람이 떠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면접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면접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여러분들은 면접의 질문을 5가지를 하면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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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에 한두 마디에서 질문에서 답변을 못하면 그때부터 면접을 놔버립니다. 이번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면접관은 그거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떨어서 제대로 답변 안 온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본인의 답변이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답변만 잘해도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떨어도 되고, 옆에 친구는 나보다 말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 잘하면 영업하라고 하면 되죠. 네. 저는 열심히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번 상황에서 대단한 꿀팁 하나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애정시 상황 3. 저의 이런 경험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대외활동 찾아했죠? 네, 평소 지역에도 좋은 기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배가 기업을 알리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에서 팀장을 했던 이유는 뭐죠?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면접 준비를 잘 하고 갔지만 이렇게 면접관 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고 해주셨습니다. 면접관님의 질문이 많은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부분에 친구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죠. 누구는 질문 많이 하고 누구는 질문 안 한다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이거는 좀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 보면 면접 질문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좋다, 잘했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면접 자체가 구조화 면접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구조화 면접이 뭐냐면 메인 질문을 주고 추가 질문 하는데, 이 질문을 하다 보면 특정의 한 친구한테 계속 추가 질문하면 그러면 나머지 추가 질문하면 공평하겠죠. 네. 근데 면접은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밖에서 인사 담당자가 빨리 나오라고 두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상황도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면접 때는, 요즘은 잘 없지만 예전에는 필기시험의 결과를 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열이 나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보면 어떻게 했냐면 합격의 안정권에 들어갈 친구는 질문 안 해요. 그 다음에 카트라인 선생님은 집요하게 질문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래됐지만 제 면접 때도 저 2가지 질문밖에 못 받았거든요. 자네 대구에서 왔는데 안 더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자네 덩치를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 것 같아.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 물론 최고의 S대, 최고의 K대 앉아서 했는데 1시간 동안 했습니다. 면접관과 싸우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떨어졌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저만 합격했습니다. 근데 저는 인사팀이기 때문에 그 면접 점수 매기는 거 봤거든요. 제가 최고 점수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질문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합격 당락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면 친구들은 너무 작은 거에 일희일비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특히 이제 면접관이 자꾸 뭔가를 적는다. 내가 얘기하면 웃는다.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면접하다가 김밥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이런 것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의미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애정시 상황 4. 가영 씨, 전공이 경영학과네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를 알고 있습니까? 네?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사실 정확히 모르는 질문이었는데 다행히 자세히 묻지는 않더라고요. 모르는 질문은 모르겠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해야 하나요? 이것도 참 애매하죠. 면접 준비를 많이 했는데 꼭 면접관은 예상외에 다른 걸 질문하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뭐냐면 직무 중심의 채용이다 보니까 직무에 대해서는 아니면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4학년 동안 열심히 제가 뭐 4.0을 받았든 그렇더라도 그 이론적인 건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헷갈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냐면 이걸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면접이 필기시험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어떻게 하냐면 학부 시절에 배우지 않는 지식까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려고 보려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꾸 꾸며냅니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떨어집니다. 아까 가영 씨 했듯이 그러면 이미 가영 씨 표정에서 거짓말하는 거 다 모른다는 걸 표시해내고 있어요. 면접관은 알거든요. 진짜 실제 보면 관상가 이상의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은 어떻게 하냐면 모르시는 거는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모른다고 딱 끊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정확하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세한 걸 찾아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만 꼭 얘기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세한 건 찾아봐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 요 쿠션을 응용해가지고 요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좀 하세요. 아는 척 하는 건 치명적입니다. 면접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는 거는 솔직하게, 면접은 가장 좋은 게 솔직함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가장 진솔해 보이고 그 친구가 왜? 신입사원이 당연히 모르는 거 몰라야 되죠. 그리고 왜냐하면 꾸며내는 친구는 어떤 걸 보냐면 이 친구가 입사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 다른 일을 주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고를 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접 애정시 상황 5. 영덕아, 내일 면접 앱을 정상 저기 달려놨다. 에이, 엄마 요즘에 이렇게 안 입는다. 그냥 단정하게만 입으면 안 된다. 엄마에게 큰 소리 친 후 면접장에 갔더니 다들 검정색 곤색 칼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도 하고 저도 나름 이제 창의적인 사람인 걸 어필하고 싶은데 저도 꼭 정장을 입었어야 했나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삼성이나 다른 그 대기업들 보면 전부 캐주얼 정장으로 가면 노타이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보면 선배들도 보면 청바지 입고 막 회사를 다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전에 자유복이라는 공지가 없다면 이거는 좀 정장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이거는 엄밀해서 이제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네. 결혼하실 때 상견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엄밀해서 나랑 회사가 첫 만남이라는 거. 첫 만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점잖은 어느 정도의 예의는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요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나 다른 데는 자유복입니다. 자유복일 경우는 그렇게 입을 필요는 없겠죠? 편하게 입고 가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그게 없다면 그렇게 입는 게 좋은데 근데 두 번째 얘기했듯이 검정색 정장을 입어야 될까? 그죠? 보면 면접 보면 당황스러운 게 이제 남성분들의 복장은 검정색 곤색의 사선형 넥타이 이가 대부분이고요. 여자친구들은 검정색 투피스에 흰색 셔츠에 쪽머리 다 아나운서 뽑습니다. 다 그렇게 오십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전략이 있는데 실제 제가 공공위원회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했냐? 실제 외부 면접관이 저랑 옆에 전임 모 대학교 총장님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국가행사의 조직위원장님이 나이 드신 분이 같이 3명이 면접관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반대로 입고 왔어요. 기존 상식과 다르게. 흰색 투피스에 검정색 셔츠를 입었어요. 머리도 약간 이렇게 쪽머리가 아니고 풀어서. 그래서 저는 면접에 대한 복장에 대한 터부시는 없거든요. 실제 안 보이거든요, 면접은. 그래서 복장이 어떤 건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친구를 저를 봤을 때 답변이 괜찮아요. 저는 저 친구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게 어르신들이잖아. 어르신 나이 드시는 면접관인데 조금 이 면접관들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딱 끝나자마자 총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윤 소장 저 친구는 말이야 일부러 저렇게 입고 왔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봐, 아까 답변 봐봐. 다른 친구가 전혀 다르잖아. 자기 주관이 강해. 저런 친구 뽑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면접 복장이 이제 아까 했듯이 정장을 입고 가되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내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내가 뒤집는 건지 다른 이미지를 줄 건지 아니면 다른 포인트를 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포멀하게 해서 답변을 다르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보고 면접은 단정하고 뭐 면접 복장은 지나치거나 과다하지 않으면 돼요. 남자분들 같으면 뭐랄까 요즘 흰 양말은 없는데 발목 양말이 많이 나타나요. 그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정장인데 이거 스키니진처럼 짧거나 타이트하게 붙는 건 안 되겠죠. 그죠? 여성분들은 스커트 길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테이블이 있지만 여성들은 없기 때문에 그게 평소 때로 입으면 면접관이 민망해요. 그리고 바지 정장 관계없어요. 여성들은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비즈니스 우먼적인 느낌만 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가는 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주 옛날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면 제가 95년도에 면접을 봤는데 저는 연 오렌지색 3피스 입고 왔습니다. 그것도 순모 100%라는 거. 잘 모르시죠? 순모 100%인데 제가 대구잖아요. 대구에서 서울을 새마을 기차를 타고 3시간 반을 옵니다. 앉았다가 딱 일어나는 순간 주름이 다 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사준 양복이니까 3피스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거였고 그래서 당당하게 연보라색을 입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대기실 문을 딱 열면 연 오렌지 향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놀랐습니다. 다 흑백이고 저만 컬러였습니다. 근데 면접 때 그 누구도 복장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하고 나니까 나중에 팀장님이 얘기한 건데 실제 인사담당자 면접관이 대부분 어떤 느낌이 나면 이제 친구들한테 대부분들이 복장이 중요하다,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취업 강사에 100명 중에 90명이 중요하다고 하시고요. 10명 정도는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10명이 인사팀 면접관 출신입니다. 나머지는 면접장을 안 가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지 안 보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이거 뭐냐면 이 친구가 은행이나 서비스 쪽에는 신뢰를 주는 인상이 있어요. 1000명 중에 1명.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장은 여러분들의 맞는 거. 어느 정도 지나치거나 과다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네. 네, 저희가 역할극을 통해 사연을 소개하고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면접이 취준생들에겐 가장 부담되면서 낯선 영역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면접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언행 몇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면접 때 피해야 될 거는 엄밀해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는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면접 때 애매한 게 이제 첫 번째가 안 되는 게 두 가지씩 답변이 안 됩니다. 면접관은 항상 A입니까? B입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묻습니다. 그러면 과대표 체육대회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A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과대표 할 때요. 그때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단대 체육대회 했는데 막 상황을 설명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면접관이 안 듣는다는 거. 왜? 그걸 짧은 시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결론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죠. 과대표 체육대회 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합니다. 면접관이 자꾸 구체적으로 하랍니다. 구체적인 뭔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죠? 네. 뭐 구체적인지 잘 모르는데 뭐냐면 소통을 잘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네, 소통은 전 잘합니다. 실적 과대표, 그 다음에 동아리 회장 이런 걸 하면서 소통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구체적으로 소통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거는 그 소통의 방법입니다. 자기만의 방법. 그래서 저는 소통이 안 되게, 저희는 자꾸 싸우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말로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롤링 페이퍼에다가 서로 의견을 적었다든지 어떤 친구는 장점만 이야기하는 회의를 해봤습니다. 더 특이한 친구는 지는 축구를 해봤대요. 친구들 팀워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듣고 싶다는 거. 근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면접은 자꾸 최악의 면접 답변은 뭐냐? 정답을 찾는 겁니다. 요즘에는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면 족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봅니다. 보고 정형화된, 그래서 그 답변을 그대로 외워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하나의 질문하면 4-5명이 비슷한 답변을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의 질문을 하면 8-9명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럼 제 같은 성질 더러운 면접관은 이거 얘기하려고 했죠? 다음 사람 이래버립니다. 면접은 정답 없습니다. 여러 번 답변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돼요. 왜? 정답을 찾을 것 같으면 필기시험 본다는 거. 그래서 내 얘기를 하면 돼요. 내 얘기를. 근데 우리는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직함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PD 면접을 봤는데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랑의 실패가 마음이 아플까요? 프로그램의 실패가 마음이 아플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PD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패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와닿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사랑의 실패가 마음 아픕니다. 이게 와닿습니다. 면접관도 사람입니다. 솔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꾸미는 거 다 보인다는 거. 솔직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너무 아쉽지만 이제 선생님 보내드려야 할 네,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쁜 와중에도 저희 방송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력서를 쓰고 이제 면접장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은 상태에서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습니다. 항상 소통하고 이런 건데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네. 친구들이 오해가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특별함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다름이 이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자꾸 특별한 걸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하면 됩니다. 뭐 친구와 좀 다른 경험, 똑같은 경험에서 다른 노력, 다른 행동만 하면 충분히 합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송 앞으로 계속 보신다면 친구들을 다양한 살아있는 목소리들, 살아있는 친구들의 진짜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은 놓치지 않고 꼭 봐야겠죠. 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가영 씨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첫 방송이라서 긴장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풀려서 재밌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라이브 TV 점점 더 기대되는데요. 영덕 씨는요? 네, 저도 물론 앞으로 라이브 TV 많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첫 방송이었던 만큼 실수도 많았고 모자란 점도 많았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보충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요.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희망이은 라이브 TV.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